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손해평가사 1차 7일의 끝내기 데이 2 부분을 쌤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 그 데이 1이 이제 두 강으로 1강, 2강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었는데 어때요? 들어보시니까 조금 시작 듣기 전에는 법이라고 해서 좀 어렵고 복잡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네. 어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우리 손해평가사 시험은요, 1차 시험 객관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차 시험 주관식으로 서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두 시험에서 모두 합격을 해야 손해평가사 자격증이 나옵니다. 네, 작년 7회에 그 손해평가사 시험을 봤던 우리 합격생들이 오늘 지금 제가 강의를 녹화하는 오늘 이렇게 그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수령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자격증을 받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하는 말이 생각보다 좀 그냥 덜렁 그 자격증만 하나만 붙여왔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뭐 축하합니다 뭐 이런 말도 하나도 없이 어쨌든 오늘 그 자격증들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모두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들 계시겠지만 우리 지금 1차 시험은요, 한번 합격을 하고 나시면요, 1차 시험을 합격하신 그 해에도 2차 시험을 보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지만 그 다음해에도 1차 시험은 보지 않고 2차 시험을 바로 한 번 더 응시하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1차 시험 한 번에 그 해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 2차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시면 한 번에 끝내시는 게 좋겠죠? 괜히 1년 더 할 필요 없잖아요. 네. 그리고 수험 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꼭 합격률이 올라가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에 공부 이렇게 시작을 하셨으니 올해 다 끝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차 시험은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7일의 끝내기 이론서가 있고요. 쌤이 시리즈로 기출문제집을 같이 출판을 합니다. 이론서를 충분히 먼저 공부를 하신 후에요, 아껴 두었던 이 기출문제집을 실제 환경과 실제 그 시험 환경하고 비슷한 환경에서 이렇게 시간을 재면서 이렇게 풀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쌤의 이 기출문제집의 특징인 게 우리 이론서에 있는 이 족보들을 기준으로 이 해설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기출문제집들을 보면 이 문제의 답, 그거에 대한 해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미 우리 이론서로 족보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 족보의 메커니즘 안에서 이 기출 문제를 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장까지 진짜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족보다. 이게 기준이 된다, 이게.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기출 문제에 그동안에 표현이 되었었는지, 물론 100% 다 표현이 되지는 않았어요. 만점 방지 문제라든지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조금 어렵게 나오는 부분들, 이제 새롭게 나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빠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족보만 정확하게 공부를 했더라도 고득점 합격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기출문제집을 풀어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1회부터 7회까지 이렇게 7회분이 기출문제가 쌓여 있는데요. 당해 연도에 뭐 출제 그 중에 출제 오류라든지 아니면 법이 계속 지나오면서 법이 개정된 부분들은 그냥 이 덜렁 기출 문제에는 반영이 안 돼 있겠죠. 실제로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 바뀐 내용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쌤이 그냥 문제집만 그대로 놔둔 게 아니라 현재 이 기준에 맞춰서 바뀐 이 개정 법령 내용을 반영을 해가지고 달라져야 되는 문제들은 그 기출 문제에 기출 수정을 해가지고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서 공부를 충분히 하신 후에 기출 문제집을 풀어보면서 본인이 시험에 내가 이제 준비가 이 정도면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측정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차 시험은 지금 이렇게 틈틈이 공부를 하고들 계시지만 올해 그 합격을 하셔가지고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 기간에 2차 시험 공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알아보고 저것도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2차 시험 강의를 검색을 해보면 뭐 적게는 3, 40만 원에서 뭐 많게는 5, 60만 원 그 이상 또 이렇게 강의가 있어요. 그런데 강의를 덜컥 목돈을 결제를 해가지고 그 강의를 듣다가 본인하고 안 맞는다라든지 조금 듣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이 목돈이 들어갔던 부분들은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비용 부분도 그렇고 한번 일단 2차가 어떻게 공부가 진행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조금 알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 손해평가사 유튜브 채널에서 VIP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가볍게 3만 원으로 시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작하는 것이 일단 가볍기 때문에, 그리고 강의를 들으시면서 본인하고 맞지 않는다라는 어떤 판단이 있어서 그만두기에도 조금 가볍습니다. 가장 완벽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뭐 예를 들면 카페에서도 뭐 강의도 보실 수 있고요. 또 그 외에 실시간으로 쌤하고 공부하는 어떤 실시간 그 강의 개념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그 카톡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VIP 카톡방을요. 현재 지금 거의 500여 명 가까이 입장이 되어 있고요. 같은 공동의 목표를 가지신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데 현재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매주 2차 시험 부분 학습지를 진행을 하고 있고 숙제를 내드려서 숙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공부를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을 좀 질문하고 답을 들어볼 수 있게 그 질문 게시판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수험생들이 어떤 공부를 하면서 부딪힐 수 있는 문제들은 우리가 다 이렇게 해결을 하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한번 같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부분 바로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족보 32번이고요. 손해보험자의 책임입니다. 자, 손해보험 계약의 보험자는 보험회사라고 그랬죠.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여기가 뭐 계약자라든지 보험계약자라든지 이런 워딩이 오면 안 됩니다. 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이게 법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문제에 이쪽 부분에 가로를 치고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면요, 요 워딩이 그대로 들어가 줘야 돼요. 토시는 안 틀리고요. 다른 워딩이 만약에 보기로 왔다, 그건 틀린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가로치기 문제의 경우에는 그대로 워딩이 들어가 줘야 된다. 네. 이거 조금 체크하시고 가실게요. 자, 그리고 이어서 손해보험증권, 네, 상법 제666조 내용인데요. 자, 손해보험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네, 서명. 다 이제는 조금 느낌들이 오시죠. 네, 이런 내용들. 서명, 기명 날인, 보험자. 그죠? 뭐 할 수 있다, 안 된다. 예를 들면요. 네. 이제 하여야 한다 그러면은 의무의 개념이 돼버리죠. 할 수 있다, 어떤 뭐 선택적으로 할지 말지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요,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의 성질, 보험 금액, 보험료와 그 지급 방법, 보험 기간을 정한 때는 그 시기와 종기, 부여와 실권의 사유,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 보험계약의 연호일. 자, 여기까지는 봤을 적에 이거는 당연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꼭 써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마지막 거 잠깐 우리 연필 들어가지고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 연호일, 거기에 밑줄 한번 쳐볼게요. 여기는 보험증권을 작성을 여기서 했네, 그리고 언제 했네, 어떤 그 내용을 쓰는 내용라는 이야기인데요. 조금 특이하죠. 여기에 밑줄을 그어서 넣고 우리 넘어갈게요. 네,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 연월일, 아시겠죠? 이제 그 기존의 이제 기출 문제들은요, 이 방금 전에 봤던 그 워딩들하고 조금 유사하게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왠지 주민번호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는데요. 그런 내용들은
들어가는 사항이 아닙니다.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여기는 써야 되는 내용 익숙하게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시험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게 또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정확하게 이게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아도 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보기를 보면서 이 부분은 이상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게 1차 시험은 진짜 딱 이 족보 부분만 반복해서 읽으시면은 보기 4개 중에서 그 답을 고르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찍어도 25%의 확률이죠. 그런데 공부를 조금 하셨다라 그러면 보기 한두 개 정도는 지어질 거예요. 그럼 50%의 싸움이 됩니다. 벌써. 정확하게 알아서 답을 고르는 문제들이 몇 문제씩 나올 거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나 하더라도 아주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든지 뭐 만점 방지 문제를 만나더라도 일단 우리가 답을 뭐라고 써보고 나올 수는 있다라는 어떤 또 그런 묘미도 있어요. 자, 그래서 족보 34번.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자, 우리 여기 체크해야 되겠죠?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하기로 했죠? 녹색 형광펜으로.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서 보험사고가 나가지고 입원을 하셨어요. 근데 이 피보험자가 만약에 입원을 안 했다라면 오늘 나가서 일을 해서 일당을 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것 때문에 입원하느라고 못 갔어요. 이 30만 원 보상해 주세요. 이거는 다른 약정이 없다라면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산입하지 않는다. 계산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관련된 설명은 아래도 잘 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보니까요. 자, 족보 35번.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의 하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쵸?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그 마음, 이런 것들은 이걸 금전으로 얼마로 평가할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이건 1억 정도 되겠다 했는데 남자친구는 무슨 소리예요? 나는 제 여자친구 사랑하는 마음이 100억이에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의 하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어려운 말 아니죠? 자, 그리고 이어서 족보 36번 초과보험에 대한 내용이네요. 이 내용은 조금 잘 봐주세요. 우리 2차 시험에서도 그 관련 내용이 나오는 게 있어서요. 자, 보험 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 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있다.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잠깐만, 보험자, 보험계약자 지금 이 얘기가, 그리고 피보험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잠깐 설명 하나만 좀 더 드리고 갈게요. 대부분의 분들은 이미 아실 것도 같은데, 보험자하고 보험계약자하고 이렇게 보험계약이라는 걸 맺잖아요. 그런데 피보험자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보험계약자랑 피보험자가 같다라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본인이에요. 저를 위한 보험을 들었을 때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겠죠. 제가 제 돈 내고 제가 계약을 해서 저의 실비보험을 들었을 때.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저희 어머니의 암보험을 들어드린 거예요. 보험 계약은 제가 했지만 그 피보험자는 저희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이 개념. 앞에도 나오기도 하고 또 좀 계속 나올 것 같아서 혹시나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미리 좀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자, 그리고 여기 초과 보험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게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보험 금액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액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보험 가입 금액, 그리고 보험 가액. 이게 이제 같다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그냥 전부 보험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예. 근데 만약에 보험 가입 금액이 더 커요. 예. 보험 가입하고 보험 그 가입 금액을 비교를 했는데 보험 가입 금액이 크다는 얘기죠. 보험 가액이, 그러니까 이거의 가치 금액이 이 정도 되는데 이거보다 더 보험을 들은 거예요. 보험 가입을 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초과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반대로 보험 가액이 더 커요. 가치 금액은 이만큼인데 보험은 이만큼만 가입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제 일부 보험이라고 합니다. 요 개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계산이 조금 달라지는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또 이 개념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우리가 이제 2차 시험 준비할 때도 쓰는 개념이라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갈게요. 자, 제1항의 가액은 계약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정한다. 기본적으로요. 보험 가액이 보험 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도 1항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험 가액이요. 보험 기간 중에 현저하게, 원래는 이렇게 같이 가입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보험 근데 기간 중에 가입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꺽쇠가 이렇게 바뀌겠죠. 보험 가입 금액은 그대로 있는데 보험 가액이 떨어진 거니까 이 초과보험 형태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때도 보험 중에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도 1항과 같다. 그러니까 초과보험 형태가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할 수 있다. 1항과 같이. 제1항의 경우에 계약이 보험 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보험 왕창 들어놓고 초과보험으로, 그러니까 보험을 엄청 들어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사기로 이게 판명이 났어요. 그거 이제 이거는 누가 봐도 보험 사기 하려고 한 거죠. 그 계약은 무효로 한대요. 무효로 한다. 그죠? 어려운 말 아니죠? 그러나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에 그 계약이 보험 계약자의 사기였다라면은 얘 잘못이잖아요. 보험 계약자 잘못이잖아요. 보험자는, 보험회사는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실이 그 시점까지의 보험료는 내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침 여기서 그 보험료하고 보험 가입 금액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하나 더 설명을 좀 드리고 가면, 우리 이제 2차 시험 준비할 때 어차피 또 나올 개념이에요. 보험료가 이게 어떻게 우리 보험에서는 이렇게 책정이 되냐면요. 일부 좀 대표적인 걸로 하나 써볼게요.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그 보험 요율이 있을 거예요. 해당하는 지역별 보통약관 연금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그 보험 요율을 곱하고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이 있으면 그거 감안을 해주고, 또 방대 시설이 있어서 그거에 할인율이 있으면은 그것도 이렇게 감안을 해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험료를 책정을 해요. 그래서 구조 자체가 이 보험 가입 금액이 올라가면은 이 보험료가 올라가는 금액이에요. 이게 낮을수록 보험료가 낮아지는 이런 구조가 있다. 어차피 또 2차 시험 공부할 때 공부할 거니까 말 나온 김에 한번 좀 보고 갈게요. 그래서 다른 내용들은 좀 이렇게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쌤이 이제 1차 시험이긴 한데 이제 설명을 할 때도 가능하면 여러분들 어차피 2차 시험들 다 보셔야 되니까 1차만 합격하고 나 2차는 일단 1차 합격한 걸로 만족해 하고 2차 시험 안 보실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2차까지 합격을 해서 이 자격증을 따는 게 목적이시니까 지금 이론서에도 쌤이 가능한 한 우리가 시험 2차 시험을 봐야 되는 그 내용들로 좀 녹여가지고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제 우리 족보는 당연히 1차 시험 그 전용이지만 이제 가능해서 2차 부분 내용을 조금 설명할 게 있으면은 이런 데도 조금 녹여서 설명을 했다. 자, 기평가 보험이네요. 당사자 간에 보험 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 발생 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 간주 아니고요. 이 내용들 체크해요. 그러나 그 가액이 사고 발생 시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 현저하게 초과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가액은요, 그 사고 발생 시의 가액으로 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만약에 당사자 간에 이렇게 그냥 정해버렸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존중해줄게. 하지만 너무 현저하게 초과를 해버릴 때는
사고 발생 시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간주라고 그랬으면은 반증이 있어도 막 쉽게 바뀌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추정으로 오는 겁니다. 추정한답니다. 추정.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난이도를 0.5단계 올린다 그러면 어떤 걸로 또 내볼 수 있다? 이 보험 가액은 당사자 간에 뭐 이렇게 협의해서 정할 수 없다. 예. 왜냐면 당사자 간에 보험 가액을 정한 때는 정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없다 그러면 이제 틀린 보기가 되겠죠. 정할 수 없다 그래 버리면.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보 단계로 나가면은 이런 데를 뭐 간주한다 이런 식으로 바꾼다라든지, 여기가 사고 발생 당시의 가액이 아니라 뭐 계약 시 가액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데, 조금 0.5단계 올린 레벨의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보험 가액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틀린 보기를 가져올 수 있다. 아니면 있다 해가지고 맞는 보기로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면요, 조금 단계가 올라간 그 레벨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의 모태는 우리 이 족보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를 딱 집중해서 보시면 돼요. 선생님이 지금 계속 강조를 드리죠. 여기도 뭐 사고 발생 시의 가액으로 틀린 보기를 뭐 협정 보험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 현저하게 초과할 때는 틀린 보기들 이런 거 찾는 거 쭉 보시고, 자, 미평가 보험. 당사자 간에 보험 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그죠?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이거라 그랬죠?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 그죠? 선생님 기본적으로는 이거라 그랬어요. 이제 정했을 때는 존중해준다. 그러나 추정해준 거죠. 추정. 간주까지는 아니고. 방금 전에 방금 그 두 개의 족보는 같이 좀 엄버서 보셔야 돼요. 같이. 자, 중복보험 얘기가 나왔네요.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순차적으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 금액의 총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 금액의 한도에서 연대 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각 보험자의 보상 책임은 각자의 보험 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여기 노란색 형광펜 하나 들어보세요. 노란색 형광펜. 각자의 보험 금액의 한도에서 연대 책임. 노란색 형광펜. 그리고 보험 금액의 비율. 노란색 형광펜. 이제 녹색으로도 쳐놨는데 좀 중요하니까 자, 노란색으로 좀 쳐놓고 볼게요. 동일한 보험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여러 개 한다는 거죠. 보험 계약을요. 보험 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 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거. 어떤 경우를 말을 하냐면요. 보험회사가 뭐 A, B, C, D 뭐 회사가 이렇게 있다고 해보세요. 보험회사가. 이제 한 분이 이 보험 계약자가요, 같은 내용의 보험을 여기랑도 들고 여기랑도 들고 이렇게 여러 군데를 든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 보험회사들한테 그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669조 제4항의 이 규정은요, 아래에도 이제 바로 여기서 돌아가지 않고 바로 볼 수 있게 갖다 놨는데요. 방금 전에 보고 온 내용이죠. 그 사기로 이제 초과보험이 사기로 이렇게 체결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 내용은 여기 지금 2랑 여기 방금 전에 이 부분에도 준용해서 한다. 그 말이죠.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 폭입니다. 그 672조 규정에 의한 수개의 보험을 방금 전에 이 중복으로 그 수개의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게 방금 전에 같은 경우에요. 보험회사가 A, B, C, D가 있는데 한 분이 다 여러 개랑 이렇게 맺은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그 보험금을 이제 받을 때가 되었어요. 얘가 이 계약하신 분이 그 보험금을 받을 적에 예를 들어서요. 나는 A 보험회사랑은 관계가 좋아요. 원래는 다 똑같은 그 경우여가지고 똑같은 보험 내용이고 뭐 보험금을 똑같이 다 n분의 1 해가지고 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가정을. 그런 경우라면 예를 들어서 총 보험금이 400만 원이다. 그래서 이제 뭐 100만 원씩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A랑은 관계가 좋아. 너의 그거는 너 거는 거시기할게 안 받을게. 예를 들어서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400만 원을 가지고
이 3명이 n분의 1을 해서 줘야 되는가? 아니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 권리의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대로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씩 포기한 거는 네 일이고 이것만 받는다. 예를 들면 지금 그 얘기를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여기 다 중복보험이다 이런 설명들은 다 되어 있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부 보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 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것도 치고 갈게요. 쌤이 이번 그 강 끝나고 마지막에 한번 또 정리를 해줄 건데 그 뭐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뭐 당사자 간에 아니 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뭐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는 이것처럼 그리고 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런 워딩들은 그냥 일단 녹색으로 치고 갈게요. 왜냐면 이게 그 5회 때인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가지고 패키지로 묶은 게 문제가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꼭 이 워딩이 없어도 이런 식의 뭐 다른 약정이 뭐 있는 때에는 아니면 없으면 뭐 이런 워딩이 없어도 이 문맥상 다른 약정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읽다 보면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대놓고 워딩을 이렇게 줬었고 5회 때도 한번 그 묶음으로 기출이 된 적이 있어서 형광펜 하나만 이쪽으로 안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진다. 보험금액 당연히 한도 내에서 보상할 책임을 지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포인트는 일부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예를 한번 조금 들어드리고 가볼게요. 어떨 때 제가 쌤이 일부 보험이 성립이 한다고 그랬어요? 보험 가액이 보험 금액보다 클 때라고 그랬죠. 그래서 조금 눈에 보기 쉽게 극단적인 예로 보험 가액이 뭐 1억인데 보험 금액을 5천만 원만 들었대요. 근데 뭐 이제 전손 사고가 난 거예요. 그냥 예예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손으로 뭐 1억 사고가 났대요. 1억 손해액이 1억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뭐 면책금이라든지 어떤 그런 개념들을 일단 생각 안 할게요. 이거를 1억 손해를 다 보상을 해주냐? 그것이 아니라 일부 보험이니까 비율에 따라서 비례 보상하겠다라는 거예요. 원래 네가 1억 보험을 들었어야 되는데 5천만 원만 반절만 네가 들었잖아. 그럼 보험 가입 금액을 적게 들었으면은 방금 전에 제가 그 보험료와 보험 가입 금액의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럼 보험료도 이거 5천만 원에 해당하는 만큼만 낸 거잖아요. 보험료를. 그러니까 보험 가액이 1억이지만 그 반절만 들었기 때문에 반절만 우리도 보상해줄게. 그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비율에 따라서 그 비례 보상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고 보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공부를 좀 오래 놓으신 분들이나 이제 독해력이 이렇게 좀 좋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도 이게 무슨 말이야 확 안 하다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동차가 이렇게 있는데요. 보상하는 그 사고로 보상하는 걸로 그러니까 보험자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 사고로 차가 한 이만큼 그 타선이 됐어요. 예를 들면 근데 그 이후에 어떤 보상하지 않는 사고로 뭐 유성이 떨어지다든지 뭐 그래가지고 여기가 차가 아작이 나버렸어요. 다 멸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냥 생각할 적에 아니 어차피 이거 보상하지 않는 걸로 다 없어져 버렸는데 뭐 그냥 끝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이렇더라도 앞서서 발생한 요 사고에 대한 이 보상해줘야 되는 요거에 대한 거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험회사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손해액의 산정 기준.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자 녹색 형광펜 들고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신품가액. 새 거로 말하는 거죠. 새 거 가격. 그리고 제1항의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보험회사가 부담한다는 거고, 여기서 잠깐 하나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으로 산정을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뭐 물건이 이렇게 있다라고 그러면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는 이만큼의 가격이었는데 감가가 돼가지고 한 이만큼의 가치만 가지고 있을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전부 멸실이 돼버렸으면 이거를 지금 실제 신품 가액, 그러니까 새 거를 다시 그거 하는 가액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약정을 하면요. 그죠? 근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그럼 이만큼의 차액에 해당하는 그 부분은 이득금지 원칙에 사실은 이게 위배가 되는 거거든요. 이득을 보는 게 되잖아요. 원래 가치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게 다 멸실됐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전부 다 이렇게 해준다라는 것은, 신품가액으로 해준다라는 것은 이만큼 그동안 뭐 감가가 됐다든지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차이가 있는데 분명히, 그죠? 이 부분을 오버해서 초과해서 해주는 경우 아니냐, 이득금지 원칙이 위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요 정도까지는 오케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득금지 원칙에 그 위배가 되는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요 정도까지는 오케이를 해주겠다 이야기고, 보험료 체납과 보상액의 공제.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으면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보험료를 받지 않은 잔액이 아직 남아있대요. 그러면 보험료 나갈 적에요, 이거 다 공제한 다음에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그 보험료를 지급할 기일이 원래 안 됐어도 그것도 공제하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급기일이 도래한 그 보험료는 당연히 공제하고 나갈 수 있겠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여기에 노란색 형광펜 치고 넘어갈게요. 자, 보험자의 면책사유. 보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이 내용은, 이 개념은 거의 모든 그 보험 약관에 들어와 있는 면책사유 개념이에요. 기본적으로 특정하게 뭐 그거에 대한 보험을 따로 들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간주 아니고요. 제1항의 경우에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자, 양도인, 넘긴 사람, 양수인, 받은 사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 의무 하여야 한다잖아요. 그래서 양도인과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보험자에 대해서 이 통지 의무를 진다. 그 개념이 하나 있고, 또 이쪽은 뭐 가로놓기 이렇게 다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체 없이를 어떤 날짜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설마 나올까 싶기는 한데,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를 뭐 양도인, 여기는 올 개념인데 엔드 개념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은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란 말은 양도인이 통지 의무를 해도 되고, 양수인이 해도 되고, 얘네들이 같이 해도 되고, 이런 느낌이죠. 자, 개념 이렇게 잡고 가시고, 문제를 보면은 뭐 깊은 이해를 묻는다기보다는 살짝 말장난 느낌의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자, 손해방지 의무 개념이네요. 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이 보상액이 보험 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대요. 보상액은 뭐 보험가입금액 그 밑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이하로 될 거기 때문에 그걸 넘지 않을 거잖아요. 초과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슈가 없는데,
얘하고 이 필요 또는 여기서 필요 또는 유의가 있던 비용이라고 이게 워딩이 온 게 우리가 이제 손해 방지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하고 합쳐봤더니 요 보상액하고 합쳐봤더니 보험 금액을 초과하네요. 이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이거를 부담한대요. 이걸 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진짜 기억하고 가야 될 포인트는 뭐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손해방지 비용하고 이 보상액을 합쳤을 때 이게 만약에 보험 금액보다 크더라도 이 보험회사는 요 비용을 지급해야 된다. 부담해야 된다. 그게 포인트예요. 우리 2차 시험 그 부분에서도 이거를 사용하는 개념이 있으니 이 개념은 여기서 가지고 갈게요.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 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 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 이 보험 목적에 관한 보험 대의에 관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전부 멸실해서 보험금을 다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피보험자의 권리를 이 보험회사가 취득을 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그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를 그 비율에 따라서 이거를 정한다라는 거죠.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상식적인 내용은 워딩으로 쓰는 것뿐이다. 제3자에 대한 보험 대의.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이게 이제 보험계약자나 뭐 피보험자라 그러면 이 제3자가 이들한테 잘못을 해가지고 피해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보험회사가 보험자가 일단 피해는 발생을 했으니 보험금을 지급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피해 보상이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이제 이 보험자가 취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험자가 이 제3자한테 내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요, 이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자, 보험 계약자나 이 피보험자의 그 방금 전에 그 말한 그거에 따른 이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그 가족에 대한 경우에는 그 보험자는 방금 전에 이렇게 취득했던 이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까지는 건드리지 않을게 그 얘기죠.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대요. 그러니까 여기 방금 말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얘기를 해보면, 가족까지 건드리진 않을게. 근데 너희들이 그 고의로 한 것까지 용납하진 않겠어. 그런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조금 정리를 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법이 조문 이게 워딩이 조금 그 딱딱하게 써 있으니까 딱 개념이 확 안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조금 씹어가지고 이 소화를 해가지고 이해를 하고 가시면 돼요. 자, 화재 보험자의 책임. 화재 보험 계약의 보험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 조금 개념만 조금 확실하게 하고 갈게요. 아주 간단하게 한 문장을 써놨지만 화재로 인하여 생긴 손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재와 손해 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요 개념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위험 보편의 원칙이라는 개념이 하나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똑같은 이 한 문장에서 화재보험계약의 이 보험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화재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그 화재가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계없이 일단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이 위험 보편의 원칙 워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개념을 여기서는 같이, 이 우리 족보는 이렇게 간단하지만 요 개념까지 같이 우리가 가지고 이해를 해야 돼요. 말은 간단하게 써놓고, 그죠? 보험자는 화재 소방 또는
손해의 화재 소방 또는 손해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만약에 보험회사에서 이 화재 손해 그 감소를 위한 조치로 인해서 어떤 손해가 발생을 했을 때 그걸 보상 안 해준다고 그러면 누가 이 화재로 인해서 이 손해 감소를 위한 필요 조치를 하겠어요. 그죠? 예, 이거는 상식적인 이야기죠. 이거를 해줘야겠죠, 당연히. 예. 이 세상에 모두 다들 능력자들만 있어가지고 어떠한 그 손해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정확하게 그 화재로 인한 손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필요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 모여있다면 모를까. 자, 화재보험증권 해가지고요. 화재보험증권에는 제666조의 계기한 사항 외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된대요. 요 3개요.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소재지하고 구조와 용도, 그리고 동산을, 이 건물은 여기서 이제 이 동산하고 비교한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말하는 거죠. 예.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고, 그 동산은 움직이는 재산이고, 그죠? 예.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는 그 종치한 장소의 상태와 용도, 예. 보험 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예. 이게, 그러니까 화재보험증권일 때는, 화재보험증권에는 요 3개만 써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앞서 우리가 봤던 그 666조에 그 있는 이 내용들 있죠. 여기에 플러스로 화재보험증권에는 요거까지 써 있어야 된다. 방금 전에 봤던 요 3가지까지 써 있어야 된다. 그래서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해야 되는 사항 해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집합보험의 목적.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포함된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그 보험은 가족 또는 그 사용인 있죠. 사용인을 위하여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추정한다. 뭐 이런 거 안 나올 거고. 자, 그리고 동전.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 기간 내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 사고의 발생 시에 현존하는 물건은 보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자, 형광펜 들어가지고요. 보험 사고 시의 현존까지 노란색 형광펜 쳐놓을게요. 뭐 사고 발생 시, 보험 사고 발생 시로 이게 워딩이 와야 되는데 뭐 보험 계약 시로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장난하기도 좋아요. 그리고 쭉 보시면 되고 다른 부분은 이거 다 봤네 벌써.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쌤이 잠깐 수업 중간에 말했던 우리 녹색 형광펜 쳤던 부분 있죠. 조금만 정리하고 갈게요. 녹색 형광펜에 관한 이야기 좀 잠깐 하고 오늘 좀 마무리 짓게요. 자, 당사자 간에 우리가 이제 몇 개가 있었는데 뭐 이게 진짜 중요해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나오면은 틀려라 하고 내는 문제인데 수험생들한테 우리가 녹색 형광펜 하나로 정리를 해서 녹색 형광펜 하나만 쳐놓으면 그래도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번 쳐보는 거예요. 뭐 해마다 나올 정도로 중요한 그 내용이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틀려라 하고 내는 문제인데 형광펜 하나만 쳐놓으면 어렵지 않게 맞을 수 있는 문제라서. 자, 워딩이 대략 이렇게 오거든요. 뭐 다른 약정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상법 보험편에서는 거의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이 돼가지고 오는데 쌤이 이거 번호를 지금 이 워딩이 뜬 데다가 다 이 녹색 형광펜을 치자는 거예요. 이 워딩 뜬 데다가 우리 지금 데이 그 1하고 데이 2 지금까지 했잖아요. 그거에 해당하는 우리 족보에 해당하는 데만요. 다른 데 아니고. 그래서 이제 번호를 쌤이 뒷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이제 14번 족보, 23번, 27번, 34번 이렇게 되더라고요. 족보 이거는 15번이고 이거는 41번, 43번 다른 약정이 없으면 2번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자, 이 족보들을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요 내용 딱 이 워딩 쌤이 써준 이 워딩에다가 그 녹색 형광펜 좀 칠해 놓으세요. 그래야 다음에 같이 볼 때 본인만 쭉 안 떨어지지, 그죠? 그래요. 오늘도 공부들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고 다음 시간 예습 숙제라면은
우리 이제 이거 데이 3 이제 또 할 거잖아요. 예, 그거에 해당하는 여기 족보 부분, 예, 족보 부분만 볼게요. 이제 여기서는 족보가 지금 이제 데이 3부터는요. 여기 1번, 2번 이게 좀 조문으로 나오는 애들 있죠? 예, 이런 애들만 읽어보자는 거예요. 공셈스 밑줄짝 위에 있는 애들, 예, 그런 친구들만 조금 한번 그 데이 3에 해당하는 그 부분만 좀 읽어보자. 예, 여기도 이렇게 조문에 해당하는 부분, 공셈스 밑줄짝 앞부분, 그죠? 요거 이제 요거에 이 공셈스 밑줄짝에서 이 위에 부분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요. 이렇게 쭉 읽어보시고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그래요.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 많으셨어요.